우리 이제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저는 보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거의 이제 부동산 정치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이제 정책 기조가 대한민국은 집이 충분하다. 그러므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이제 일부 투기꾼들의 장난이다. 그러니까 이런 투기꾼들을 잡으면 집값이 잡힌다는 취지로 24번의 정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부 투기꾼들이 집값을 뭐 일부 지역에서 올리는 효과는 있을지라도 그 투기꾼에 의해서 대한민국 지금 뭐 거의 2천만 채가 넘어가는 집들의 값이 뭐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갔던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저금리에 의해서 저금리가 되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의 부족, 뭐 절대 숫자가라기보다도 살고 싶어하는 주택의 부족이 근본 원인이었는데, 이러한 공급 측의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수요 억제만 하다가 결국 실패한 양상으로 나타난 게 이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기조를 싹 바꿔서 이제부터는 이제 공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또 사방에 이렇게 공급 측면을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면 그동안의 정책이 왜 그렇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뭐 반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갑자기 이제 공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나쁜 정책이라도 일관성이 중요한데, 이건 또 뭐 갑자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방향이 확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는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집의 숫자라기보다는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살고 싶은 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집은 못 짓게 하고, 예를 들면 서울을 기준으로 몇 킬로씩 뭐 10킬로, 20킬로씩 떨어진 곳에 신도시라고 계속 짓는 방식으로 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공공에 의한 주택 공급 확대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자기 재산의 전부가 집 한 채인 사람이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공공이 나서서 임의적으로 거의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별로 없고, 단기간으로 그렇게 공공 주도로 의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이 다 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제 살고 싶은 주택이 많이 공급이 돼서 집값이 안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게 만드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저는 저금리의 문제와 공급의 문제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금리의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지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가 추가적으로 집값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의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여전히 집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이번 6월 달 정도에까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가 그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높아져서 그 이전에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구매하려는 심리가 순간에 이렇게 꺾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리 상승과 부동산 공급의 문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했을 때 저는 이 공급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보이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금리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시겠죠. 가계대출 문제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1,000조 원이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GDP가 작년에 정확한 아직 경상 GDP가
작년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1,900조 원 정도라고 했을 때 가계 대출이 1,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이제 GDP 대비 50%를 훌쩍 넘는 55%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GDP 대비 비율은 그렇게 그것도 높은 편이지만 그 가계 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이제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거나 또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정부 공공 부문에서 그 대출 부분을 흡수해 줄 정도로 우리가 정부 부분에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 재정도 워낙 급속하게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나 기업 부채 문제가 크게 확산되는 경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패도 마땅치 않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그 중요성이나 심각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계대출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것이고 왜 이렇게 가계대출이 급증하는가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가계부채 급증 문제는 사실은 영세 사업자나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대출도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정부의 발표를 보면 가계대출의 증가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대출을 해간 것이 아니라 고신용자, 고소득자들이 더 많이 대출을 해갔다는 것은 그건 일부가 주식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상당 부분이 또 부동산으로 갔다라고 봤을 때 이 부동산 문제를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에게 이렇게 비 올 때 이제 우산을 거두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대출을 연장해 주거나 또 여러 가지 신규 대출 뭐 영업 필요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좀비 기업들의 생명 연장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기업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이 회복을 해서 정상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출 연장도 해주고 유예도 상환 유예도 해주는 것인데 이 좀비 기업들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좀비 기업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률적인 모든 금융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대출을 연장한다든지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경제가 보다 빠르게 반등하려면 그 부실한 기업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업을 살리고 어떤 기업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선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 고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정부가 거의 강압적으로 명령식으로 대출을 연장시켜라, 상환을 유예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것이고요.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기업들 때문에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렵고 특히 우량한 기업에 가서 그 우량한 기업이 더 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이 부실한 기업에 들어가서 부실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니까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도 저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코로나 시기를 좀 좀비 기업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구조조정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논리가 이렇게 되는데 정치의 논리에 가면 뭐 기업을 구조조정한다 이런 말이 그냥 없어진 단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나라의 100년 대계라든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이 시기도 구조조정이라는 측면도 같이 고려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